가끔 가다가 뭐 가방에서 막 얘기도 안 하시고 식사하시다가 가방에서 뭘 꺼내서 갑자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거 오픈해줘. 이거 따줘. 그러면 이제 저 입장에서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뭘 따달라는 거예요. 당황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와인백도 아니고 그럼 백팩 같은 데다 와인을 넣어서 올리시면서 와인 따줘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였던 것 특급 같습니다. 호텔에만 계셨기 때문에 소위 진상분들도 그래도 격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솜TJ 노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솜님, 저희 지금까지 와지트에 나왔던 게스트분들 중에서 가장 와인력이 최고 봉으로 높으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최고 봉이요? 아, 최고 봉이신 분은 바로 나옵니다. 정하봉 소믈리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현재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수석 부회장이자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의 시금총괄이사 와인 인문학자로 있는 정하봉 소믈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관광하기에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은 외식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영국의 유력한 미디어 기관인 유로모니터가 매년 12월에 전 세계 가장 가보고 싶은 100대 도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전 세계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00대 도시에 12위로 올라섰고요. 더불어서 영국의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 아주 쉽죠. 말 그대로 이름처럼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50개가 선정을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3스타 강민구 셰프의 밍글스가 44위에 랭킹이 됐고 청담동의 김도영 바텐더의 제스트가 월드 베스트 50 바의 9위에 랭킹이 됐죠. 결과를 보자면 드디어 서울이 2024년도에 전 세계 50위권 안에 레스토랑 바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서울에 많은 레스토랑과 바가 약진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또 관광이랑 이어져서 아마도 서울이 더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아탑 50 레스토랑이 2013년부터 저희가 랭킹을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2024년과 2025년 놀랍게도 서울이 2년 연속 호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아시아의 50위권 안에 모든 셰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발표도 하고 행사를 같이 했었고 3스타인 밍글스가 가장 높은 순위인 5위권 안에 들어갔다. 5위요. 와, 대단합니다. 서울은 관광 플러스 오늘 이야기할 음식과 와인 페어링, 파인 다이닝 이런 것들이 다 접목해서 점점 더 순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 성장했을까요?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어권 이외의 비언어권 중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세계 2위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서울의 일상들, 서울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하여금 한국 서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고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K푸드들을 다루는 이런 곳들의 2024년도의 실적들이 모두 다 새로운 신기록들을 세우고 있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하시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썸님, 저희 오늘 무슨 이야기 하기로 했죠?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현직 소믈리에 중에 가장 스타이자 대선배이신 정하봉 소믈리에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인다이닝에서의 페어링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좋은데요, 주제가. 그럼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그 페어링하는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와지트와 페어링할 와인이 무엇인지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오늘의 와지트 페어링은요, 바로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바롱드 로실드, 그 중에서도 이제 꽁꼬르디아 브리인데요. 이름에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로실드 가문에서 만든 샴페인이고요. 로실드 하면은 와인에 라피트와 무똥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문이 합작을 해서 만든 샴페인입니다. 이 꽁꼬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조화의 상징이랄까?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비노누아라던가 샤르도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섞인 그런 리저브 와인들의 어떤 조화를 통한 풍부한 좋은 아로마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자 이름이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스트님 이 샴페인 품종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느낌으로 한번. 샤르도네 3에 피노누아 7이요. 거의 비슷했어요. 샤르도네 6에 피노누아 4. 아니 그런데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두 개만 들어갔다는 걸 맞췄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점점 와인력 1년 전에 비해서 일치월장하고 계시군요. 레벨 2 보유자입니다. 레벨 2 보유자. 박수. 축하드립니다. 한
대 차이로 디스팅션을 못 받았어요. 아쉽네요. 너무너무 아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레벨 3를 조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아, 레벨 3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요. 레벨 2는요 사실 그냥 패스만 받으시면 되고요. 레벨 3만 잘하시면 됩니다. 많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러스 계열 향과 그린 프루트, 뭐 녹색 사과라던가 멜론이라던가 서양배 이런 느낌들 굉장히 화사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잘 이렇게 밸런싱된 구조감이 좋은 샴페인으로 느껴집니다. 쉽게 하면 금수저이죠. 1등급 로칠드, 그 다음에 늘 제가 강조하는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이 로칠드 패밀리의 5명의 아들들의 화살이 어떤 와인이든 있다면 그거는 일단 최고의 와인이 터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보르도 지방과 샹파뉴는 거리없게 됐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1등급인데 우리의 샴페인 하우스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좋은 그랑프루의 포도밭들로 시작을 했고 샤르도네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포도기 때문에 지금 샤르도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도라든지 이런면 그리고 이제 엔트리급이지만 굉장히 좀 에이징이 된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어떤 엔트리급의 샴페인 넘빈티 중에 추천을 해달라면은 당연히 이 샴페인을 저희는 소피텔에서는 저희 하우스 샴페인이니까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유독 왜 와인이 다른 주류에 비해서 음식에 많이 곁들이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이 서양 문화에서는 정말 하나의 음식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오랜 역사에서 늘 등장했던 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신화와도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술로서 뭐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이라던가 로마의 바쿠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신의 음료이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가치가 있죠. 어떤 예수님의 피라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미사에서 늘 쓰이는. 그리고 중세 유럽 시절에는 물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수 대용으로도 쓰이고 이런 그 알코올이라는 부분이 살균력과 보존력을 이제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쓰였고요. 음식의 문화를 보면 우리는 밥 옆에 늘 국이 있잖아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자체가 약간 건더기식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같이 곁들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귀족이나 왕족들의 계급을 좀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고요. 음식과 함께 꾸준히 발달하게 되면서 페어링이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인 인문학자라는 시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8세기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서사시를 쓴 호메로스라는 사람의 오디세이아라는 그 인류 최초의 소설인 거죠, 서사시를. 거기 주인공이 벌써 와인을 마십니다. 그러면 기원전 8세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00년 동안 이미 그들은 와인을 마셔왔던 거를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하거든요. 이 기독교가 메인 종교가 된 거죠. 근데 그 메인 종교에서 와인이 상징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 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와인은 그들에게 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있던 많은 음식들과 와인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매칭을 해서 경험치가 쌓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와인의 매력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딱 얘기하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다양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레스토랑에 취급하는 음식이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서 취급하는 와인 리스트에 와인이 100개예요. 1000가지의 페어링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것이 또 이제 역설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와인은 이렇게 음식과 페어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보통 그 파인다이닝에 가면 내가 시키는 음식이나 코스에 따라서 페어링 와인이 이제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페어링 메뉴가 있고요. 레스토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에 따라서 또는 그 페어링 구성 자체가 뿌띠 페어링이라던가 풀 페어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뭐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3글라스, 뭐 5글라스 또는 뭐 7 to 9글라스 이런 식으로 와인의 페어링 메뉴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페어링이라고 하니까 일단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얘기를 해보면 설렁탕을 먹는데 깍두기가 없어요. 칼국수를 먹는데 겉절이가 없어요. 라면을 먹는데 김치가 없어요. 굉장히 허전하죠. 이미 저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페어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설렁탕을 먹을 때 깍두기를 먹으면 100점인 걸 아는데 설렁탕을 먹는데 깍두기가 없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설렁탕은 한 70점, 80점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파인다이닝의 정의가 엑설런트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식과 와인을 같이 제공하면 고객이 100점의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만 제공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영향이 있었군요. 저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실 와인이 이렇게 막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깍두기가 오히려 와인보다 이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파인다이닝에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국내에서 이렇게 궁금했어요.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식사를 하실 때 음식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와인은 음식의 일부다 보니까 항상 음식과 음료 또는 주를 같이 주문을 하는 게 식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와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서울에만 원스타 이상의 37개 레스토랑이 와인을 취급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와인을 취급하는 것이고 100%다 소믈리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다 소믈리에들이 상주하면서 음식과 와인의 페어링들이 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마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와인이 정말 특별한 음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이닝에서 이제 음식과 와인을 함께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마다 안내를 잘 해주죠, 초반에.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 부분에 좀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천을 보통 늘 해주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파인다이닝이든 어디 레스토랑을 방문을 하면 무조건 페어링을 주문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합니다. 페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셰프와 소믈리에가 잘 상의해서 만든 그 레스토랑이 정말 추천하는 그런 메뉴인 것이고, 음식과의 어떤 상호 보완 관계에 따라서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미식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어링을 늘 즐기고, 소믈리에나 셰프의 철학이 과연 어떻게 담겨 있는가, 그런 것 찾는 부분도 너무 재미있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보틀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페어링을 무조건 추천을 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각 코스마다 보틀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주량이 베이스가 돼야겠네요. 네. 거의 뭐 엄스트님 가시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지금 어머스트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곳에 근무하는 셰프라면 당연히 이런 근원적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메뉴와 혹은 차별화된 메뉴를 해주고 싶다, 만들고 싶다, 이게 셰프의 철학일 텐데, 그러려면 베이스는 또 뭐로 가냐면 인그레디언트, 재료로 가거든요. 어떤 레스토랑이든 아마도 그 레스토랑의 메뉴의 변화는 계절이 바뀔 때 그 계절에 맞는 최고의 식재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물론 레스토랑 상황에 따라서 어떤 레스토랑은 6개월에 한 번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떤 드래프트로 그 메뉴를 바꾸면 당연히 소믈리에가 그 다음 절차는 그 세트 메뉴를 다 푸드를 같이 프레젠테이션과 테이스팅을 하면서, 아마 보통 저희는 뭐 칩 소믈리에, 헤드 소믈리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소믈리에가 그 각각의 코스에 맞는 와인들을 선정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와인 선정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변수를 제 생각에 한 4-5가지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하나에 어울리는 페어링을 4-5가지. 그게 아마 1차 드래프트 프로세스 같아요. 그러면 한 2차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메뉴에 소스라든지 많은 것들을 다듬게 되고, 소믈리에와 이제 변수를 좀 늘려야 되죠. 왜냐하면 헤드 소믈리에지만 같이 일하는 서비스 스태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 서비스 스태프과 주방 스태프들이 최소한 원스타 이상 10명 이상의 셰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팀워크로 다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파이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인 페어링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 끝에 그게 메뉴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페어링 한다는 거 아마 소믈리에들은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레스토랑은 과연 이 셰프와 소믈리에가 이 페어링을 그 메뉴를 구성하면서 어떠한 고민들을 했고,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마 거기에 진면모, 그 레스토랑의 어떤 코어 밸류를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추천해 주시는 그 페어링 와인은 어떤 걸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와인의 유명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복합적인 그런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음식, 해당 코스를 얼마나 더 완성도를 높여주는가. 페어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맛있게 즐기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가격적인 부분이라던가 왜냐면 코스트를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뭐 재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스토리라던가 코스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메뉴마다의 베스트 와인들이 있겠지만 그 와인들의 흐름과 코스의 어울림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서 기준을 잡는 것 같습니다. 소믈리에들이 좀 페어링의 옵션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오늘 가볍게 세 잔만 먹고 싶은 페어링도 있고 5글라스도 있고 정말 난 풀 페어링. 풀 페어링 표현이 이제 10가지 다까지는 아니고요. 한 7 정도. 왜냐하면 스비라든지 이런 메뉴는 소믈리에들이 일반적으로 페어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가 10가지라면 제 경험으로 풀 페어링은 한 7종까지 될 수가 있는데 그 또 풀 페어링에는 또 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스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주들의 퀄리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가격을 설정할 때 그 가격에 맞춰서 와인도 페어링을 해야 되고 입맛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저의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10년 이상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페어링을 시도해보고 그런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페어링들을 하나씩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페어링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신 적도 있으세요? 일단 제가 페어링 구성할 때요. 있는 메뉴에 와인을 맞춰야 돼요. 예, 보통은 그러합니다. 물론 이제 셰프마다의 좀 성향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 전에 한식 다이닝에 있었잖아요. 젓갈류, 장류, 뭐 발효, 숙성된 그런 재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와인이랑 자칫하면 금방 비려져요. 예, 그리고 그 페어링 자체가 좋았더라도 두 번째 입을 대는 순간 그 잔에서 또 비린내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페어링을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셰프에게 늘 물어보고 하면서 구성을 했었는데 좋은 과제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좋은 경험이었다 하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좀 아쉬웠던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와인도 갖다 붙여도 이게 페어링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사케나 전통주로 접근을 한 적도 있고요. 소주를 페어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와인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페어링을 즐길 때 그때 아쉬웠던 적은 물론 이제 셰프나 소믈리에들이 특히 소믈리에들이 굉장히 잘 연구해서 하겠지만 왜 이걸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뭐 의도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면 많은 분들이 거의 이해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피니시에서 약간 비린 경우 정말 소믈리에가 마지막까지 그걸 검토를 잘 해야 돼요. 생선 요리, 뭐 해산물 요리와 페어링을 했을 때 먹는 순간에는 괜찮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피니시에서 약간 비린 듯한 맛이 나던가 다음 코스를 접할 때 다음 코스의 와인이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확 비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인 디너를 100번 이상 해보다 보니까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토부리가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동찜닭을 먹을 때는 안동소주고 담양 떡갈비 먹을 때는 담양 대통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 음식과 와인들은 자연스럽게 계속 궁합이 맞춰지게 이렇게 발전되게 돼 있거든요. 스페인의 뭐 리아스 바이사스 같은 지역 해안가를 가시면 그 알바리뇨의 솔티한 화이트 와인이 문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해외를 어딜 가시든 그 지역의 음식과 그 지역의 와인은 기본적으로 궁합이 잘 맞다.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유유상종일 것 같아요. 비슷한 것끼리 매칭을 하면 너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일단은 색깔. 뭐 사실 로제 샴페인에는 딸기 이거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드셔보시면 왜 그렇게 페어링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레이버 풍미라는 것은 맛과 향을 종합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유상종인 거죠. 그래서 신토부리와 유유상종을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 세 번째 팁은 상호 보완하는 것들. 내가 느끼한 소스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래도 산도가 있는 화이트 와인을 같이 페어링하면 그 느끼한 음식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안 상태에서 소믈리에들은 마지막에 식감의 느낌까지를 다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레스토랑의 진면목은 이런 고민 끝에 페어링과 음식들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던 페어링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페어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진짜 이제 메인 디시와 페어링은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음악도 점점 고조를 시키다가 이제 빵 터트리는 것처럼 아무래도 음식도 메인 식사와 메인 와인이 굉장히 절정을 이루는데 절정이 아쉬우면은 앞에 좋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디시와 메인 와인의 페어링이 가장 그 경험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어떤 페어링이었는지 궁금해요. 메인 디시가 이제 호주산 양갈비였는데 그 양갈비의 소스도 막 페퍼 소스로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소믈리에께서 호주의 피노누아를 이제 페어링했는데 이게 제일 안 좋은 페어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음식이 와인을 덮거나 반대로 와인이 음식을 덮는 것이죠. 양갈비의 풍미도 있고 와인의 맛도 더해져야 되는데 그때 페어링은 피노누아의 섬세함도 날아가고 이 양갈비의 어떤 풍미도 더 이제 죽이는 아쉬움이 있었던 페어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은요? 우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니는 진짜 뭘 먹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게알. 그래서 한번 추천받고 싶었어요. 성게알을 도대체 어떤 와인이랑 마셔야지. 제가 리슬링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비리더라고요. 리슬링도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페트롤 풍미가 있었다라면 비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미네랄리티나 산도는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그런 풍미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그래서 같아요. 무늬 같다고 메르소가 산도도 있으면서 풍미도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으면서 우니와 메르소는 제 경험으로는 잊을 수 없었던 우니와 메르소 한번. 페어링 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이 하니까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는데 그 파인다이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앞에서 운이철이 되면 그 집을 가서 항상 그 생연어회랑 우니를 각각 시켜요. 그래서 연어에다가 우니를 넣고 싸서 먹었거든요. 별미예요. 듣기만 해도 별미일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소주 마셨습니다. 페어링으로 되게 좋은 술 중에 하나가 소주거든요. 그 음식의 그런 좀 오일리한 부분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피니쉬를 좀 깔끔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죠. 다음 와인은 짜잔 되게 라벨이 마초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마초맨입니다. 까사로호라는 스페인의 굉장히 핫한 생산자의 시그니처 와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나스트렐 100%로 만들어졌고요. 이 와인이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와인입니다. 와이너리 주인장이시거든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전에 라벨이랑 비교를 하면요. 머리가 조금 더 벗겨지셨고요. 수염이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전 라벨과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MMM이에요. 마초맨 모나스트레. 정말 마초스러운지 그 느낌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건한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뜨거운 기후에서 잘 자라고요. 과일 풍미가 굉장히 뛰어나고 프랑스의 무르베르 품종입니다. 알고 계셨죠? 엄스트님. 네. 이제부터 알면 되죠. 자격증 시험 끝나고 나서 셀프 리셋 하신 거 아니시죠? 최근에 엄카데미를 제가 2편 나온 걸 봤는데 그게 되게 오래전에 찍은 영상들이 이제서야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말한 거를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다 까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습득하고 그러시면은 이제 완전히 자기께 되는 거죠. 아주 진한 그런 잘 익은 붉고 검은 과일류의 향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 와인이요, 오크를 이제 토스팅을 하잖아요. 안쪽을 그을리잖아요. 그걸 굉장히 최소화 시켰어요. 그래서 너무 오키하지 않게 약간 그 본연의 아로마와 숙성의 아로마가 잘 조화되게끔 그렇게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페인 와인 특히 막 모나스트레 이렇게 떠올리면 되게 강건하고 너무 막 진하고 약간 좀 무지막지한 그런 스타일의 와인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 와인은 마초스러우면서도 섬세함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향이 좀 많이 그렇죠. 커피 향도 부각되는 것 나고 같고 밀크 초콜릿 맛도 많이 나요. 오크에서 숙성시킨 그런 여러 복합적인 풍미들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타닌이 아주 막 그렇게 터프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잔잔하게 입안에 이렇게 잘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고 피니쉬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디감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풀바디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미디움 플러스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산도도 살아있네요. 어떤 음식이랑 페어링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치킨이랑 드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족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닭갈비 닭갈비 괜찮지 않아요? 숯불에 구운 닭갈비 있죠. 네, 숯불 닭갈비. 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 와인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아직은 잘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까사로우 브랜드는 좀 기억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까사로우의 나머지 와인들도 일단 라벨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모나스트레 100%로 와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데일리 와인으로도 적당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육볶음인데 너무 빨간 제육볶음 말고요. 그냥 적당하게 또 약간 좀 이렇게 겉에 그 연탄불로 구워가지고 그런 제육볶음 먹을 때 여러분 의외로 화이트 와인보다 우리나라 분들은 레드 와인을 더 페어링이 우리 입맛에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일리 와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제육볶음 먹을 때 까사로우 모네스트레 같은 거 드시면 아마 동석하신 분들의 그 얼굴의 미소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웃으면서 좋은 경험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까사로우는 스페인 데일리 와인들 입문하실 때 굉장히 추천드리고 화이트도 되게 좋습니다. 아까 그 알바리뇨 라벨에는 이렇게 생선의 뼈다귀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선 먹을 때 이거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재밌어서 여러분 까사로우 브랜드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소믈리에님께서는 그럼 와인을 통해서 이제 항상 인문학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혹시 와인 페어링을 하실 때도 맛의 조화뿐만이 아니라 좀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시나요?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이블의 상황에 따라서 손님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면서 이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테이블에 갔더니 그 손님이 굉장히 오늘 시간도 넉넉하시고 소믈리에와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시는 분위기면 그때 좀 인문학적인 스토리텔링도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신세계 와인들의 시작을 알렸던 1976년도에 파리의 심판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놀랍게도 186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그림들이 출전하는 걸 살롱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5천여 점의 작품 중에 3천여 점이 낙선을 해요. 너무 많이 낙선을 하니까 화가들이 이제 막 데모를 한 거죠. 왜 우리는 낙선인 거냐? 기준을 알려달라. 약간 분위기가 대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바로 옆에 낙선전을 열어줘. 근데 그 낙선전에 그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 걸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슈가 됐죠. 왜? 그 전까지의 누드는 모두 다 신이었는데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 파리 근교에 남성 둘과 여자 한 명이 피크닉을 가서 돗자리 피고 여자 한 명이 나체로 뚫어지게 감상자를 보는 거죠. 그것이 인상파의 시작을 알렸고 1814년도 4월 15일에 제1회 인상파 전시가 열리면서 그것이 현대미술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런 인문학적인 이야기와 사실은 파리의 심판이 갖는 의미는 명품 와인들이 유럽 와인이 있는데 미국 와인들이 화이트와 레드를 1등을 하면서 그 뒤로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호주나 아르헨티나, 칠레 많은 지역의 명품 와인들이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파밸리 와인들이 좋은데 왜 좋냐? 사실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거기는 유시 데이비스라는 아주 최고의 양조학과가 있고 또 옆에 스탠포드 대학의 IT를 전공했던 분들이 바로 위에 실리콘밸리에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차리게 되면서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파밸리의 어떤 컬트 와인들을 마시게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와인은 단순히 맛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인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와 산업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이야기됐을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소믈리에라면 음식과 와인 페어링의 기본적인 거 플러스 그 와인들이 페어링 될 때 고객들한테 또 어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같이 해줄까가 그 고객이 그 다이닝에서 식사라는 총체적인 경험을 했을 때 또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저를 와인 인문학자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와인 인문학자다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소믈리에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와인만 잘 알아서는 안 되고 인문학적 소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 미술사, 음악사 이런 식의 좀 교양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를 느끼는 분들도 많고 또 항상 와인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같이 동반이 되면은 너무나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어링된 와인을 주문하는 것과 따로 보트를 주문하는 게 이제 어떤 게 고객 입장에서는 이득일까요? 페어링 메뉴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굉장히 다른 와인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좀 더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오늘 굉장히 식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늘은 페어링이 부담스럽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소믈리에가 있을 때 또 하우스 와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우스 와인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 끝에 보통 3개월, 6개월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대표하는 뭐 화이트 와인 한 잔, 레드 와인을 먹는다든지.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뭐 너무 중요한 날이다. 예를 들면 결혼 20주년이다. 그럼 저는 좀 추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추가냐면 와인 페어링을 시킨 다음에 메인 와인에는 추가로 좀 바트를 하나 더 의미 있는 바트를 추가해서 페어링을 먹으면서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 페어링의 메인과 어떤 바틀은 내가 오늘 결혼 20주년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다. 그럼 또 그건 추가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결론은 미슐린 레스토랑이라든지 파인 다이닝에서의 페어링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훨씬 더 고객들의 현명한 선택이었지 않을까. 보통 시즌에 한 번 바뀌니까요. 계절별로 가시면 돼요. 1년에 4번. 4번 가시는데 한 번 갈 때 이제 두 명 기준으로 한 100만 원 나오니까 왜냐면 요즘은 풀페어링 드시면요. 미쉐린 스타 기준으로 파인다이닝 가격이 코스가 보통 한 20만 원대 정도 하잖아요. 근데 풀페어링도 그 정도 나와요. 둘이 가면은 거의 돈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미식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계절별로 한 번씩 음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단골이 분들이 본인이 이제 콜키즈를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음식에는 내가 갖고 온 와인이 더 맛있을 것 같아 해서 그런 경우에서 되게 좋았던 경우들도 있었나요? 고객이 가져오시면 소믈리에에게 테이스팅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소믈리에가 오픈을 하면서 테이스팅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오셨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페어링을 고려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날에 스토리가 있는 와인을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믈리에 테이스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동의하에 진행을 한다는 거. 중요하죠. 두 소믈리에님들께서는 다른 소믈리에 분들의 페어링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다 싶었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요? 어느 레스토랑을 가든 지금 소믈리에들의 역량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저는 되게 좋은 점수를 주는데 저는 광화문 이쪽 강북 쪽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역사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선의 어떤 궁 이런 걸 좋아하는데 경복궁이랑 이런 창덕궁 상역을 많이 하시는데 경희궁이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이랑 같이 옆에 잘 안 가세요. 여러분 꼭 경희궁도 크지 않지만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 경희궁을 한번 이렇게 지나시다가 바로 레스토랑 주은이 있습니다. 트래디셔널한 한식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들의 고민 속에는 항상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빼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전통주를 많이 안다고 했는데도 또 처음 보는 전통주도 많은 것 같고 페어링을 딱 경험했을 때 딱 뭐가 느껴지냐면 셰프와 소믈리에가 이걸 한두 번 페어링 해본 게 아니겠구나.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셨겠구나. 그래서 물론 와인도 같이 페어링을 하시고요. 전형적인 샴페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페어링을 하시는 그것 중에 저는 한국에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페어링하는 것이 굉장히 최근에 저는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페어링들은 계속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주용 소믈리에 일명 이제 주드래곤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선배 소믈리에이신데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소믈리에 중에 한 분이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소믈리에 분이시죠.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식 오마카세의 페어링을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거기 셰프 그리고 소믈리에 분과도 인사를 하고 감동을 전하고 나왔는데 어떤 페어링이었는데요? 일식에 미국 와인을 다 페어링을 했어요. 그 당시 행사가 이제 캘리포니아 와인 쪽이랑 좀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전통 일식과 모든 와인을 모든 코스에 다 페어링을 했거든요. 이렇게 미국 와인과 일식이 잘 어울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소믈리에들이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다들 원더풀 외치고 심지어 MS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극찬을 했던 바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두 분께서 성심성의껏 짰던 그런 페어링 리스트보다 소주를 좀 더 선호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서운했던 점 없으세요? 파인다이닝까지 오셔서 페어링을 주문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정말 미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기념일이라서 한번 오는 경우 그분들 입장에서는 페어링이나 와인에 그만큼 막 관심이 있진 않으세요.
차라리 여기 소주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파인다이닝들이 많이 적응도 했고 디벨롭해서 소주 비슷한 술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증류식 소주들을 또는 뭐 그와 비슷한 그런 여러 하드 리커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라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류주니까 소주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호텔에서나 파인다이닝에서 희석식 소주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프리미엄 소주인 화요라든지 일품진로 정도는 있기 때문에 또 그분도 프리미엄 소주는 경험해 보신 적이 없다면 같은 소주니까 한번 프리미엄 소주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페어링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하우스와인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주는 없지만 혹시 좀 묵직한 레드와인을 좋아하시면 선정된 하우스와인을 또 한 잔 정도 권해드리면서 되게 좀 이렇게 무드 있게 좋은 분위기로 저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꼭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꼭 페어링을 먹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파인다이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인 서비스 하던 중에 좀 곤란했던 경험들도 있으세요? 위스키 몰래 가져와서 아니 안 걸리면 괜찮은데 꼭 걸려요. 위스키 몰래 따라먹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모른 척해요. 진짜 못 본 척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위스키 먹다 취하니까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죠. 외부 반입 뭐 콜키지 규정 이제 말씀드리면 안 통해. 이미 취했어. 약간 뭐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제가 썼던 책에 삶에는 와인이 필요하다는 책의 마지막 챕터의 소 제목 이름이 격과 격이 만날 때입니다. 충분히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나 국내 또 유통되지 않는 와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 미국에 비즈니스적으로 갔을 때 의미 있는 와인을 가지고 셀러링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 예약을 하실 때 오늘이 어떤 의미 있는 디너고 그러면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와인을 내가 한 병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 이런 얘기 하시면 사실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지금 후배 소믈리에들이나 서비스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거를 융통성 있게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뭐 가방에서 막 얘기도 안 하시고 식사하시다가 가방에서 뭘 꺼내서 갑자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거 오픈해 줘. 이거 따줘. 그러면 이제 저 입장에서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뭘 따달라는 거예요. 당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인다이닝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그냥 한 번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한 소믈리에들과 셰프와의 감정도 주고받지만 그들이 준비한 메뉴를 내가 충분히 느끼고 갔고 이런 여러 가지 교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일하면서의 진상은 전혀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가방에서 와인백도 아니고 그런 백팩 같은 데다 와인을 넣어서 올리시면서 와인 따줘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였던 것 특급 같습니다. 호텔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 소위 진상분들도 그래도 격이 있네요. 최소한의 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점이 와인을 취급하는 파인다이닝에서는 꼭 소믈리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쉐린이 우리나라 서울에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소믈리에들의 활약이 정말 눈에 띄었고 그때부터 소믈리에들의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저는 체감을 했거든요.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냥 와인 리스트가 좋은 거랑은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그때그때에 잘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셰프가 있다면 소믈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반쪽짜리 경험만 하시는 거예요. 결혼 셰프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다 좋은 식재료로 마무리하셨어도 결과적으로 고객과 접점을 이루고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 해드리고 감성적인 터치 그날 어떤 상황에 식사를 하는 건지 어떤 의미로 이곳에 왔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식사의 속도라든지 많은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소믈리에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과 어떤 파인다이닝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너무나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셰프의 전면이 앞으로 나왔다면 그 셰프들과 함께 궁합을 이루어서 그 레스토랑을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를 총괄하는 소믈리에들도 역시 반드시 그 비즈니스를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봉 소믈리에님께서는 국내 유일하게 이제 호텔 기업의 소믈리에 출신의 시금총괄 이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국 호텔 산업과 소믈리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의 시작을 제가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과 아시아탑 50 레스토랑이 서울에서 2년 동안 열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 지금 서울에 2025년이 지금 시점에서 5스타 호텔이 34개가 있고요. 저희 호텔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럭셔리 살짝 위에 어퍼 럭셔리 브랜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광화문에 포시즌 호텔이 2015년에 오픈을 해서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2024년 포시즌 호텔에 ADR이 에버리지 데일리 레이트, 즉 한 객실이 얼마의 금액을 받냐라는데 처음으로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서울에 어퍼 럭셔리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주변의 리테일과 많은 곳에 파인 다이닝 시장들, 즉 소믈리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다이닝 마켓은 계속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산업의 변화들을 보시면서 계속 역량들을 발전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배 소믈리에들에게 너무나 좋은 비전과 기감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혹시 그런 특급 호텔에서 제안이 오신다면 가실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의 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선배님은 지금 이 호텔 업계에서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이 또 유통 채널에서 많은 소비자들 대상으로 또 좋은 그런 와인과 관련된 트렌드를 좀 전파하고자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요 국내 와인 최고봉 두 분과 함께 할 때마다 웃겨. 네. 국내 와인 최고봉 두 분과 함께 미식의 첫걸음을 위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뜻깊은 날 한 번쯤 파인다이닝에서 와인 페어링을 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했던 이야기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저도 괜찮게 나와요. 짱구 원장님. 이게 뭐야? 아무나 수학 못하는 건데. 진짜네. 원장님 똑같이. 화사하고 있다. 기억한다.